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경착륙은 비행기가 빠르게 고도를 낮춰서 착륙을 할 때 쿵 하면서 충격이 가해지는 착륙으로 일반적인 착륙 방법은 아니죠. 반대로 연착륙은 고도를 서서히 낮춰가면서 큰 충격 없이 스무스하게 착륙을 하는 겁니다.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항공 용어는 오히려 경제 쪽에서 더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경기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과정을 착륙이라고 보고 하락세가 끝나고 안정된 상태가 되면 이게 착륙 과정이 끝난 걸로 보는데요. 자, 그런데 이 경기 하락이 급하게 이뤄지는 경우는 충격을 크게 받고 그 과정에서 실업 대란이라든가 자산시장 붕괴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걸 경착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연착륙은 경기 과열 조짐이 있을 때부터 일부러 시중에 돈도 살살 마르게 하고 규제도 늘리는 등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 과열에 김을 빼는 작업을 하면서 착륙에 대비해 미리 고도를 낮춰가는 건데요. 그런 경우는 착륙 지점에 다 와서 급격하게 고도를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착륙도 큰 충격 없이 스무스하게 하게 됩니다. 똑같은 경기 하락이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락하기 때문에 시장이 적응을 하면서 하락할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착륙 하는 겁니다. 작년 중반까지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데도 물가는 안 잡히고 하니까 경착륙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말도 많았는데요. 근데 또 고용률이 좋게 나오니까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지난 가을부터 생겨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초에는 다들 기억하실 텐데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되니까 이게 물가 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상승세가 둔화되니까 상저하고라고 하면서 상반기에는 안 좋아도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막 들떠 있었죠. 그러니까 침체를 제대로 겪지도 않고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니까 착륙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노랜딩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2주 전쯤부터 여러 물가 지표들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수치들이 등장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경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는 풍선 착륙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얼마 전에는 서든 스톱 이야기까지 나왔죠. 아주 그냥 말장난 오지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말장난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캐치를 해야겠죠. 오늘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평온하고 안정된 사회였습니다. 여기서 안정됐다는 말은 사회에 변화나 변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변수가 생기고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수가 생기는 건 변수가 생긴다 하더라도 안정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앞에서 캔들피그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풍선 착륙이니 서든 스톱이니 하면서 예상 불가능하다 모르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안개가 가득 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으면 일단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안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사실 그 말이 나오기 직전 저희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미국의 금리 빅스텝 이야기가 살살 나오는 판국에 우리는 금리 동결로 굳어지는 분위기가 우려스럽다고 했었는데 결국 금리 동결로 결정을 하고 안개 이야기까지 해버리니까 이거 곱씹어 보니까 되게 골 때리는 말이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엄청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모르겠다는 게 결론이죠. 경제를 끌고 가겠다고 운전대를 직접 잡고 있는 경제수장들이 속도를 더 내야 될지 줄여야 될지 아니면 멈춰야 될지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그 목적지조차도 다 모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노랜딩이니 풍선 착륙이니 하면서 계속 말장난 같은 단어만 뱉어내고 있는 거죠. 사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안개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그 말을 표면적으로만 들었을 때 지금 있는 안개가 곧 사라질 거라는 전제 하에서 잠깐 멈춘 거라는 의도로 들리는데 일단 당장 듣기에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의도는 그렇겠죠. 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진짜 그 말을 할 때 안개가 지나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건지 그게 일단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생각이 훨씬 더 강한데요. 안개는 둘째치고 여기서 앞으로 나아갈지 멈춰야 될지 그게 지금 명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얼어붙어서 멈춘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만큼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요.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경제수장들의 주장이 이렇게 단기간 동안 오락가락하는 것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통화정책 이야기 하셨는데 통화정책의 핵심 지표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물가와 고용률입니다. 사실 이 두 개가 거의 메인이고 이 두 지표를 가지고 통화정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고용률 하나도 지금 가타부타 하면서 정리를 못하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 고용률 나오는 거, 그것만 가지고 경기가 좋다고 하면 안 된다거나, 지금 고용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착시를 가져온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말하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고용률 같은 경우도 지금 표면적으로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끝장이죠. 고용률 숫자만 보면 대호황시대죠. 네. 근데 이것도 고용시장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정보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발표되고 있는 고용지표를 보면서 통계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고용률은 오르는데 구인율은 반대로 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사람이 부족할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는 건 맞죠? 맞아요. 그럼 구인율은 낮아지고 고용률은 올라간다는 이 말이 예전에 100명을 뽑는데 50명이 취업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80명 뽑는데 60명 취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전히 일자리가 넘치는 건 맞는데 사람 구하는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긴데요. 그리고 고용률은 오르는데 가게들의 저축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지금 이상하다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고용률이 올라가면 소득이 느니까 저축률도 올라가게 되잖아요. 맞죠. 어쨌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쵸. 보통 중앙은행은 고용률을 보고 경기를 좋다고 판단하는데 근데 고용률은 오르는데 사람들은 쓸 돈이 없고 그래서 저축을 안 해서 지금 저축률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취업률이 올라가는데 사람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건 좀 이상하네요. 과소비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지금 소비 침체는 확실한 사실이니까 과소비는 아니고 소득이 지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러니까 고용률이 높다고 이걸 호황으로 볼 수 있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고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다 할 상황 정리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고용률이 높은 건 맞는데 기업에서 사람을 구하는 구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게 수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기업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 우리 지금 고용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재고 상황도 심각한데 이러면서 기업들이 갑자기 고용을 멈출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서든 스톱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어느 순간 고용이 쪼그라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 고용이 늘고 있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물론 당장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긴 한데 사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고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는 고용시장도 호황이고 집값도 안정됐다고 하면서 경기 침체 문제 없고 하반기부터는 경기 반등이 될 거라고 하면서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부 경제학계에서 나오는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당장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고요. 시간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하나만한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학자들도 말을 아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전망도 안 되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과거에 겪은 어떠한 경제 위기든 당시 경제 수장들이 미리 경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우리 이런 상상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 한국은행 총재나 기재부 장관이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발표를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지금 물가도 높고 금리도 계속 올라서 경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올해 말에는 더 힘들 겁니다. 기름값, 전기세, 교통비 전부 더 오를 거고 지금 있는 그 일자리도 당장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들 허리띠 졸라매면서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경제위기 오죠.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순식간에 공포도 조장될 거고 사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짜 경제위기를 대비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죠. 맞는 얘기라는 걸 알아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꾸 왜곡된 정보가 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금리 인상 효과는 보통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실물 경제에 반영되게 되고 그 정도에 따라서 경제 위기로 돌아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이 첫 금리 인상을 한 지가 이제 딱 1년째 돌입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본격화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